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주는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잔벽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고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비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있었던 치열한 공방전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숙부이자 그룹 내 2인자인 강인호 부회장은 노골적으로 태주의 경영 능력과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 강인호는 주주들 앞에서 최고 경영자의 불안정한 독신 생활이 그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태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태주는 입가에 조소를 띠며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알코올이 그의 이성을 더욱 차갑게 깨웠다. 태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이 올려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국내 유수의 재벌가 영예들과 정계 유력 인사들의 딸들 목록이었다. 사진 속 여인들은 하나같이 우아하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태주의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가문들이 보낸 정략 결혼의 미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혐오감 서린 손길로 서류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자신의 곁을 지킬 사람은 외부의 힘을 등에 업은 감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통제 가능하고 자신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완벽한 연기자가 필요했다. 그때 문득 오늘 오후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목격했던 기묘한 장면이 태주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내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엘리트 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 여직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태주는 당시 보안팀장조차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던 악성 코드를 단 몇 분 만에 무력화시키고 시스템을 복구해내는 그녀의 손놀림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상황을 해결한 후 보여준 태도였는데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공로를 숨기려는 듯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하던 업무를 계속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계약직 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 찰나의 순간 태주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종류의 지독한 고독과 냉철함을 발견했다.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호출한 태주는 즉시 이서윤에 대한 신상 명세를 조사해 올 것을 지시했고 잠시 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중퇴해야만 했던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이자 현재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가장이었다.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와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범죄 경력 하나 없이 깨끗한 그녀의 이력은 태주가 찾던 조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태주는 망설임 없이 이서윤을 회장실로 호출하라고 명령했다. 야근을 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서윤이 회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기민한 빛을 읽을 수 있었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그녀는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책상에 기대어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읊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과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그녀의 월급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서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치부가 권력자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수치심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태주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하며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2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며 그 대가로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내민 구원의 동아줄인 동시에 영혼을 팔라고 요구하는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팽팽하게 돌아가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삶이 지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위험한 제안이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서명하는 대신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조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태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고 마침내 고개를 든 서윤은 예상치 못한 역제안을 내놓아 태주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해 줄 것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깔끔하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룹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식 직무를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받고 팔려가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대등한 계약 관계를 요구하는 그녀의 당돌함은 태주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태주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조건들을 흔쾌히 수락했고 즉석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출력했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란만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고 태주는 자신의 만년필을 서윤에게 건네며 선택을 종용했다. 서윤은 묵직한 만년필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소리가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궤도를 수정하며 내는 마찰음처럼 들렸다.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아든 태주는 서윤에게 내일부터 당장 자신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들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친척들의 감시가 얼마나 집요할지 경고하며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은 태주의 경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은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시선은 연인들의 애틋함이 아닌 전장에 함께 나가는 전우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냉철한 신뢰 탐색에 가까웠다. 태주는 비서실장을 불러 서윤을 집까지 배웅하도록 지시했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회장실에는 정막이 찾아왔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방금 선택한 카드가 이번 권력 전쟁에서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내일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대한그룹 강태주 회장의 깜짝 결혼 발표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베일에 쌓인 신데렐라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인호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버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태주가 이렇게 빠르게 반격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그는 곧바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서유는 태주가 보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VIP 병동으로 옮기고 짐을 정리하여 태주의 저택으로 향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태주의 저택은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고 높은 담벼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그곳에 사는 주인의 폐쇄적인 성격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유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에는 집사와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 사이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태주가 걸어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보는 눈이 많은 탓인지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는 신용을 했다. 태주의 손은 생각보다 크고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서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한 예비 부부처럼 보였지만 맞잡은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저택 내부로 들어선 서윤은 압도적인 규모와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잠시 주눅이 들 뻔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감시 센서들은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고 그 방은 바로 태주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다. 그는 이것 또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배치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차갑게 덧붙였다. 방에 남겨진 서유는 짐을 풀기도 전에 창가로 다가가 커튼 뒤에 숨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정원 곳곳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은 그들의 배치와 동선에서 미묘한 사각지대들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정원 한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정원사의 모습을 포착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단순히 가지치기를 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저택 내부, 특히 태주의 서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유는 직감적으로 저 정원사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거대한 저택 안에 태주의 적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숨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이곳이 겉보기엔 평온한 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뢰밭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계약 생활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생존을 건 치열한 두뇌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긴 식탁 끝과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식사 도중에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서유는 그런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러다 불쑥 태주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그녀에게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서유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이미 예상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윤에게 오늘 밤은 푹 쉬어두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로 사라졌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기에 이 냉혹한 게임의 승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서유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까 낮에 보았던 정원사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계약 아내로서가 아닌 전략가 이서윤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그림자는 저택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서윤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으며 그녀의 호흡조차 철저하게 통제되어 공기의 흐름을 거의 흐트리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창밖 정원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주시했고 그 그림자의 주인은 낮에 보았던 정원사였다. 그는 장미 덤불을 다듬는 척하며 태주의 서재 창문 틈새에 소형 도청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능숙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스파이임을 확신했고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에는 강할지 몰라도 내부의 적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뚫려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당장 보안팀을 부르거나 태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정원사의 얼굴과 특징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켰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또 다른 감시자를 심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적의 눈과 귀를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유는 정원사가 작업을 마치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의 공기는 전날 저녁보다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고용인들의 시선에는 서윤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빚쟁이 집안의 딸이 돈을 보고 회장을 유혹해 들어왔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듯했고 서윤에게 내오는 접시를 탁자에 조금 거칠게 내려놓는 것으로 무언의 반감을 표출했다. 서윤은 그런 하대와 무시에 익숙했기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이 집 안에서 살아남아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이었다. 태주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다. 밤사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로 인해 대한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이 자리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오늘 일정에 대해 통보하듯 말했다. 오늘은 퇴근 후 집에서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저녁 시간에는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방에 머물러 달라는 명령이었다. 서윤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태주가 언급한 중요한 회의가 무엇인지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갔다. 태주가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굳이 보안이 취약한 집으로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서윤은 빈 식탁에 앉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가 떠난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고 서윤은 집사에게 저택의 구조를 익히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집사는 마지못해 그녀를 안내했지만 서윤이 접근해서는 안 될 구역들을 명확하게 그어주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서윤은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사의 설명을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체크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어젯밤 정원사가 도청기를 설치한 서재의 창문 쪽을 지나칠 때 발걸음을 늦추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정산하는 척하며 저택의 네트워크 보안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태주의 저택 보안망은 외부 방화벽은 철통 같았지만 내부 와이파이망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의 키보드 조작만으로 관리자 권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발견했고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데이터 패킷을 외부로 전송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냈다. 범인은 예상대로 정원사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이었고 서윤은 그 연결을 끊는 대신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러링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태주의 차량 행렬이 저택으로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더 지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회사에서의 압박과 내부의 배신자들을 색출해 내려는 노력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듯했다. 그는 현관에 마중 나온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바로 2층 서재로 직행했고 뒤따르던 김 실장은 서윤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서재 문을 굳게 닫았다. 서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태주가 겪고 있는 고립감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윤은 주방으로 내려가 고용인들이 퇴근한 틈을 타 직접 차를 끓였는데 이는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그녀는 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서재 앞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격앙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태주는 화상회의를 통해 임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신규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한 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주는 회의 도중 불쑥 들어온 서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나가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서윤은 태연하게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화면 속의 기술 담당 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그래프들이 붉은색으로 요동치며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화상회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대한그룹의 메인 서버에 랜섬웨어를 심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기술팀은 당황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는 척하며 화면을 곁눈질로 훑어보았고 공격 코드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러시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변형된 알고리즘이었지만 미끼를 던져놓고 진짜 데이터는 다른 경로로 빼돌리는 교묘한 수법이었다. 기술팀은 눈앞에 보이는 랜섬웨어를 막는 데 급급하여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 탈취 프로세스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대로 두면 태주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갈 것임을 직감했다.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장 서버를 차단하라고 고함쳤지만 기술팀장은 그러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며 머뭇거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태주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키보드를 잡으려 했다. 태주는 그녀의 돌발 행동에 놀라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 보이는 건 미끼예요.
진짜 공격은 5번 포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5번 포트를 폐쇄하고 미러링 서버로 우회시키지 않으면 3분 안에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서윤의 전문적인 용어 사용과 확신에 찬 말투에 태주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았다. 그 짧은 틈을 타 서윤은 태주의 키보드 위로 손을 뻗어 순식간에 몇 줄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태주가 말릴 새도 없이 엔터키가 눌러졌다. 화면 속의 붉은 경고창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데이터 전송 그래프가 멈추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과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기술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송되던 데이터가 차단되었고 원본 파일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고 보고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서윤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안도감보다는 의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빚에 허덕이던 평범한 계약직 여사원이 어떻게 1급 보안 전문가들도 모르는 해킹 수법을 간파하고 막아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태주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모았다. 그녀는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는 우연히 IT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나서 주제넘게 참견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변명을 곧이 듣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윤을 책상과 자신 사이에 가두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웠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이서윤 씨, 당신은 단순히 잡지나 읽고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 당신 도대체 누구지? 태주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의 압박감에 눌리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과거의 수학 영재였고 해킹 대회에서 수상했던 경력을 털어놓는다면 태주는 그녀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만 볼 것이 분명했다. 혹은 더 나아가 산업 스파이로 오해받아 쫓겨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두 사람의 대치를 중단시켰다. 김 실장은 방금 전 공격의 배후를 추적한 결과 경쟁사가 아닌 강인호 부회장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서버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전했다. 태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서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김 실장에게 다가가 상세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태주가 그녀를 향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태주는 서윤을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서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들킨 이상 더 이상 평범한 척 연기만으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적극적으로 태주를 도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태주는 서재에 홀로 남아 위스키를 마시며 서윤이 입력했던 명령어 로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전문가 수준을 넘어선 천재적인 코드 배열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이번에는 훨씬 더 정밀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별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밤 그녀 덕분에 회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서유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정원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공격이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듯 연신 어딘가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고, 강인호 부회장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뻔했다. 서유는 자신이 선택한 이 전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윤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다. 그는 어제 일에 대한 감사는 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재계 사교 모임에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강인호 부회장과 그의 세력이 총출동하는, 말 그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험한 초대였다. 태주는 서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며 그녀를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서윤은 태주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두려움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제처럼 운이 좋아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태주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갑게 쏘아붙였고, 서유는 거울을 통해 그의 눈을 마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서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한 기운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가면을 고쳐 쓰고 문을 나섰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교 모임 장소인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흐르는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흐릿해졌고, 서유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마음속으로 칼날을 갈았다. 오늘 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사교 클럽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샴페인 잔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입구에는 벌써부터 유명 정재계 인사들의 고급 세단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강태주는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전장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걸어 나왔는데, 태주는 순간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복장 대신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과한 노출 없이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은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화려한 보석 치장 대신 가늘고 긴 목선과 단아하게 올린 머리는 그녀가 지닌 고유의 기품을 강조하고 있었고, 안경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숨겨져 있던 미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해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오늘 밤 실수를 하거나 빈틈을 보이면 그 즉시 계약은 파기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노골적인 무시보다는 일종의 긴장감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서유는 태주의 팔짱을 끼며 그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파티장에 참석할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과 그들의 약점을 암기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무기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등장을 알렸다. 파티장 내부는 이미 샴페인 향기와 고가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로 들어서는 태주와 서윤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부러움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질투와 의심, 그리고 깎아내리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특히 홀 중앙에서 무리를 지어 담소를 나누던 강인호 부회장은 태주를 보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태주의 사촌이자 경쟁자인 강민혁 전무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인호는 태주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서윤에게 돌리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묻는 척하며 그녀의 평범한 배경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려 들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서윤의 대답을 기다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했다. 태주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서윤이 한 발 앞서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자신은 태주를 내조하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집안 배경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고 표준어와 교양 있는 어휘 선택은 그녀를 공격하려던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강인호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옆에 있던 외국계 투자은행의 임원을 소개하며 영어로 복잡한 금융 현안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강인호는 서윤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투자은행 임원에게 태주의 최근 경영 실적이 불안정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흘리며 태주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때 서윤이 유창한 영어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구사하며 강인호가 인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최근의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한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투자은행 임원은 서윤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고 강인호와 강민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옆에서 서윤의 활약을 지켜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준 자료를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하여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적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강인호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모욕감을 만회하기 위해 더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눈짓을 보내자 웨이터 한 명이 쟁반에 붉은 와인잔을 가득 싣고 서윤의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고의로 서윤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그녀를 망신주고 파티장에서 쫓아내려는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계략이었다. 태주는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누느라 그 상황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감각은 파티장 전체를 레이더처럼 스캔하고 있었고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와 웨이터의 불규칙한 발소리를 감지했다. 웨이터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쟁반을 기울이는 찰나 서윤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몸을 반바퀴 회전하며 태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와인은 서윤이 서 있던 빈 공간의 바닥에 쏟아졌고 붉은 액체는 하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며 튀어올랐다. 웨이터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놀란 척하며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고 넘어진 웨이터와 당황한 강인호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었음을 눈치챈 태주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배인을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강인호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뼈 있는 경고를 날렸다. 제 아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숙부님,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수작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태주의 말에 강인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보란 듯이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파티장 중앙을 가로질러 테라스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과 여왕처럼 위풍당당해 보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감탄하며 수군거렸다. 시원한 밤바람이 부는 테라스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경멸이나 의심 대신 호기심과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금융지식과 순발력을 배웠냐고 물었다.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생존을 위해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했고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법을 익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태주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다. 그 역시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죽이고 눈치 보는 법을 배워야 했기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그녀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서윤 씨가 아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묘한 위로와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테라스 구석진 곳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작게 울렸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고 서윤은 그가 강인호의 비서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실패를 기회 삼아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태주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알렸고 태주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 파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태주와 서윤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강인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제의했는데 그의 눈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태주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환경단체와의 마찰 문제를 교묘하게 부각해 주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것은 태주가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였고 사실무근인 루머를 사실인 양 포장하여 공격하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태주가 반박하기 위해 무대로 나가려 할 때 서윤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지금 나서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변명으로 비칠 뿐이라고 조언하며 대신 프로젝트의 친환경 인증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마이크를 잡는 대신 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서윤이 보내준 데이터를 띄우도록 지시했다. 화면에는 국제환경기구로부터 받은 최고 등급의 인증서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약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인호의 말문은 막혔고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의 준비성에 박수를 보냈다.
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고 모든 공을 서윤에게 돌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서윤 역시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호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길, 태주는 운전기사 대신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조수석에 앉은 서윤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고 서윤은 괜찮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흩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에게 오늘 일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돈 대신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적어도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편으로서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신뢰의 맹세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밴 두 대가 전조등을 끈 채 그들의 차를 미행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태주에게 속력을 높이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백미러를 확인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엑셀을 밟았고 스포츠카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밴들도 속도를 높이며 추격해왔고 평화로웠던 귀갓길은 순식간에 목숨을 건 추격전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강인호의 짓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세력일까? 서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고 태주는 능숙한 운전 솜씨로 차량 사이를 빠져나갔다. 꽉 잡아요. 놈들을 따돌려야 하니까. 태주가 소리쳤고 서윤은 안전벨트를 꽉 쥐며 태블릿으로 주변 도로의 신호 체계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눈앞의 신호등이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태주의 차는 교차로를 통과했다. 뒤따라오던 밴들은 갑자기 바뀐 신호에 멈춰 선트럭들에 가로막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과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경로로 접어들었을 때 태주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알았던 그녀가 오히려 차분하게 다음 경로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서윤은 태주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이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극한의 공포를 함께 넘긴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동지애였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무거운 침묵이 따라왔다. 오늘 밤의 사건은 적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매장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태주는 다시 시동을 걸며 집으로 향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 반격의 중심에는 이 작고 강한 계약 안에 이서윤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서 있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닥칠 거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각오를 다졌다. 태주는 서윤에게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로 향했고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지옥 같은 게임을 끝내겠다고.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뇌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추격해온 벤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추적해볼 생각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그녀의 심장은 복수와 생존의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작은 계약 아내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고요함은 평화라기보다는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에 가까웠다. 서유는 밤을 꼬박 새우며 어젯밤 자신들을 추격했던 벤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지만 예상대로 대포차였고 소유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인이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고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태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김 실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서윤이 다가가자 태주는 인천 물류센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인천 물류센터는 대한그룹 수출 물량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심장부였기에 이곳이 마비된다면 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려 했고 서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태주는 위험하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서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어젯밤의 추격전과 연결된 연쇄 테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태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류센터는 이미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하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지휘소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자동화 설비가 집중된 비동이 전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비동에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었기에 태주의 표정은 절망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비동 내부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직원이 남아있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소방대원들은 붕괴 위험 때문에 진입을 주저하고 있었다. 태주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방화복 상의를 낚아채 입으며 자신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소리쳤다. 김 실장과 임원들이 기겁하며 그를 말렸지만 태주는 자신의 직원을 버리고 도망치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그들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서유는 태주의 무모한 행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가 보여준 책임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유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대신 태블릿을 꺼내 물류센터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재가 시작된 발화 지점이 전기압선이 일어날 수 없는 구역임을 확인했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화재 발생 직전에 인위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것은 명백한 방화였고 범인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 즉 회사 내부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스파이의 소행임이 확실했다. 그녀는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용했을 비상구 CCTV를 해킹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한편 불길 속으로 뛰어든 태주는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직원을 발견하고 그를 부축하여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움직였다. 천장의 철골 구조물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태주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파편을 막아냈다. 날카로운 쇠조각이 태주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냈고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짓눌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마침내 그가 직원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윤은 태주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주는 응급처치를 받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하려 했지만 서윤이 다가와 그의 팔을 단호하게 잡았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지휘는커녕 짐만 될 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주는 서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었고 언론의 눈을 피해 근처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서윤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능숙한 손길로 태주의 찢어진 셔츠를 찢어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자 태주는 고통에 신음성을 흘렸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하게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았다. 치료가 끝난 후 서윤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물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릴 적 화재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차가운 갑옷이 벗겨지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태주의 고백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과거에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를 뺏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거대 자본의 탐욕이었고 그녀가 지금처럼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힘을 키우려는 이유도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무력하게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처의 근원은 힘없는 자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계약 결혼을 한 속물적인 여자가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사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붕대가 감긴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아직은 그녀에게 다가가기에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끈끈한 유대감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와 화재가 진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서윤이 찾아낸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강인호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보안업체 직원님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태주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으며 복수의 화염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단순히 태주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주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윤에게 이제 그만 손을 떼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자신 때문에 그녀까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 동안 가분을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반대로 을 역시 갑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에 발을 들였고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복수와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서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가자고 지옥 끝까지라도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의 손은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떤 서약보다도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상황실을 나서
다시 잿더미가 된 현장으로 걸어나갔고 등 뒤로 내리쬐는 석양은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비장미를 더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태주에게 보안업체 직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며 그가 화재 직후 강인호의 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태주는 즉시 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더 교묘한 방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적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이라며 그들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역정보를 흘리자고 했다. 태주가 화재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적들을 안심시킨 뒤 그들이 축배를 들 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는 작전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대담한 계획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언론 통제를 지시하고 병원에는 자신의 대역을 입원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숨을 죽였다. 세상은 태주가 쓰러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늑대 두 마리가 숨어 있는 셈이었다. 안전 가옥에서의 첫날 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태주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서유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델리리움 상태에 빠진 태주는 헛소리로 자꾸만 가지마, 혼자 두지 마라고 중얼거렸고 서유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자신이 태주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파트너십을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내린 태주는 눈을 떴고 자신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서윤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이불을 끌어당겨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고 순수해 보였고 태주는 가슴 한구석이 리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맹세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창밖에는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안전 가오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마지막 휴식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강인호가 태주의 부재를 틈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동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서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안전가옥의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의 앵커 목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위협적이었다. 검찰이 대한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강태주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고 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은 부서질 듯 꽉 쥐어 있었다. 이것은 강인호가 준비한 최후의 일격이자 태주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였다. 서유는 태주의 곁에서 노트북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반박할 증거를 찾고 있었지만 적들은 이미 모든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 놓은 상태였다. 태주의 개인인감과 결제 서류들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를 경유한 흔적까지 심어두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렸다. 태주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막막해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절망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태주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안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고 그 안에는 당신의 몰락을 재촉한 내부의 적을 고발합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첨부 파일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에는 이서윤이 강인호의 비서와 은밀하게 만나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촬영 날짜는 바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뒤이어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서였는데 서윤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계좌로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입금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입금된 날짜는 서윤이 강인호의 비서를 만난 날과 일치했고 금액은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했다. 태주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거부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혼란을 일으켰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서윤을 배신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진지한 옆모습이 이제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서윤의 노트북 키보드 위로 거칠게 던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윤은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주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이 사진과 돈에 대해 해명해보라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영문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입금 내역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인호의 비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접근해 왔기에 정보를 캐내기 위한 역공작의 일환이었다고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리고 병원비 입금 내역은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일이며 아마도 태주가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고 차가운 비소를 흘리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거짓말과 배신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적들과 내통하며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hir난했다. 태주에게 있어서 과거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배신에 대한 병적인 공포를 심어주었고 서윤이 보여준 증거들은 그 아픈 상처를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태주의 다친 마음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인호는 태주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불신과 의심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서윤을 이중간첩으로 몰아 태주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녀는 태주의 팔을 잡고 제발 자신의 눈을 보고 진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계약은 파기다. 당신이 스파이라는 증거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걸 마지막 자비로 생각해. 태주는 서윤에게 등을 돌리며 축객령을 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윤은 태주의 등 뒤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지금 여기서 더 매달리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태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은 채 몸만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쳤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하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빗물에 젖은 서윤의 옷은 무겁게 처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이 떠난 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성이 돌아오면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그녀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봐야 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여전히 그녀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지옥 속에 다시 갇혀버렸다. 안전가옥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요새가 아니라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감옥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한편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걷던 서유는 공중 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동전을 넣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끼를 물었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녀는 태주에게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그녀는 태주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태주를 위한 진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인호는 자신의 계획대로 태주가 서윤을 내쳤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태주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고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인호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주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빗속으로 사라진 작은 계약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변수가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유는 PC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젖은 옷도 말리지 않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호가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의 원본 데이터를 찾기 위해 은행 서버의 백업망을 우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법적인 해킹이었지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힘이라도 빌려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증명해야 했다.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태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가 끓여주던 차의 온기, 날카롭지만 따뜻했던 조언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주던 그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자신이 내친 것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침 뉴스는 태주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검찰 수사관들이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태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생각이었지만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 시각 서유는 강인호의 자금 세탁을 담당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명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명단의 맨 위에는 강인호의 이름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태주가 가장 신뢰했던 최측근이자 아버지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이사였다. 서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태주가 구속되기 전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서유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PC방을 나섰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태주가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갑을 찬 태주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메시지임을 읽어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전광판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당신을 거기서 꺼내줄 테니까.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검찰청이 아닌 방송국으로 향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적들은 이미 검찰 내부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일한 방법은 여론을 뒤집어 적들을 압박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이 도박의 판도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택시는 빗물 고인 도로를 가르며 질주했고 서윤의 전쟁은 이제 가장 뜨거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건조하고 무거웠다. 강태주는 철제 책상 반대편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담당 검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검사는 태주가 입을 열지 않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미 강인호 부회장 측에 매수된 것이 분명한 그는 태주를 범죄자로 단정짓고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다. 태주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듯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변호인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지만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억울한 누명보다 어젯밤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은 이서윤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그녀가 정말 배신자였다면 쫓겨나는 순간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까? 태주의 머릿속에서 서윤이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행동들과 어젯밤의 증거들이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만약 그녀가 무고하다면 지금 그녀는 홀로 거대한 적들과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방송국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의 비상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거에 자신이 익명으로 제보하여 특종을 안겨주었던 최정예 탐사 보도 기자 박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박 기자는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앞장서온 인물로 강인호 부회장이 가장 꺼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서윤은 편집실 구석에 숨어 박 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들어오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 기자는 갑작스러운 낯선 여자의 등장에 경계했지만 서윤이 내민 USB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는, 아니 강인호 부회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들이었다. 이걸 터뜨리면 대한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 기자의 질문에 서윤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 내용을 내보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기백에 압도된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고 강인호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다. 태주가 구속된 지금 그를 해임하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이사들은 강인호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태주의 측근들조차 검찰 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인호는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태주의 비리 혐의로 인해 그룹이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임시로 경영을 맡겠다는 안건을 상정했고 거수투표를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 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었고
뉴스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강태주 회장의 횡령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입수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는 강인호 부회장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고 강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뉴스 화면에는 서윤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조작된 서류들의 원본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강인호는 당황하여 비서에게 당장 스크린을 끄라고 고함쳤지만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시스템은 이미 외부에서 통제되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빗물에 젖은 코트를 입은 이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수십 명의 이사들과 강인호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녀는 위축되기는커녕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강인호 앞으로 걸어갔다. 회의를 중단하시죠, 부회장님. 아니, 이제 곧 피해자 신분이 되실 강인호 씨. 서윤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인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당신이 최 이사와 공모하여 회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녹취록과 지난 10년 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온 장부의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최 이사의 이름이 거론되자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주가 가장 믿었던 원로였지만 실상은 강인호의 사주를 받고 태주를 감시해온 배신자였다. 서윤은 최 이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회장님이 당신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당신은 그 믿음을 돈과 맞바꿨군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서윤은 회의실 중앙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강인호와 최 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띄워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인호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강인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 시각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TV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담당 검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검찰청 앞에는 강태주 회장의 석방과 강인호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부의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질책에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태주는 뉴스 화면 속에 비친 서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반격을 성공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의심했던 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시 회의실, 강인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에게 달려들어 USB를 뺏으려 했지만 서윤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군 강인호는 비참한 꼴이 되었고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윤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강인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이 회장님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이사들은 서윤에게 다가가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강태주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권력이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있을 태주를 구해내는 것뿐이었다. 검찰청 정문 앞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강태주가 무혐의로 석방되어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군중을 헤치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태주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서윤이 고개를 내밀며 짧게 말했다. 타세요, 회장님. 늦었어요.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는 미끄러지듯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의 의심과 불신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섞인 침묵이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말했잖아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요. 갑의 위기는 고들의 위기라고. 태주는 그녀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계약서는 필요 없어. 당신은 내 아내이기 전에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의 말은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진정한 연인이자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태주에게 강인호가 구속되기는 했지만 그의 잔당들이 여전히 회사 곳곳에 남아 반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강인호가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해외 투기 자본과 연결되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태주는 서윤의 분석에 동의하며 눈빛을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닌 철저한 응징의 시간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회사로 돌아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기꺼이 그의 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뒤로하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의 저택은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지만 분위기는 전과는 사뭇 달랐다. 고용인들은 서윤을 진정한 안주인으로 대우하며 깍듯이 모셨고 태주 역시 그녀를 존중과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회사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전략을 논의했다. 서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숨어있는 배신자들을 색출해내는 알고리즘을 짰고 태주는 그것을 바탕으로 인사 발령 계획을 세웠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피곤함에 지친 서윤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태주는 일을 멈추고 그녀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 밑의 다크서클조차 그에게는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올려 침실로 옮겼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부턴 내가 당신을 지킬게. 내 모든 걸 걸고.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는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회장 복귀를 알리는 태주와 그 곁을 지키는 서윤이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임직원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주의 곁에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며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 공식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태주와 서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문이 닫히며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준비됐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텐데. 서윤은 태주의 손을 꽉 맞잡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들은 아직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지 절반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이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어 이제 세상을 향해 그들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대한그룹의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석에 앉은 강태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강인호 부회장과 결탁했던 임원들의 명단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주는 더 이상의 자비나 관용은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해임을 통보했고 법무팀장에게 즉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서윤은 태주의 오른편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냉철하게 보좌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부패한 임원들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팩트와 숫자로 그들의 비리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들조차 그녀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고통이었다. 숙청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태주에게 쪽지를 건넸다. 해외 투기 자본인 블랙스톤이 강인호가 숨겨둔 차명 주식을 매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다. 그들은 경영진의 공백과 혼란을 틈타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대한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태주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옆에 있던 서윤은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움직일 길목을 이미 막아두었으니까요. 서윤은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는데 그것은 블랙스톤의 자금줄이 동결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호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중 블랙스톤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국제금융수사국의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의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을 흘려두었던 것이다.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덤벼든 투기 자본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다. 이사들은 서윤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넓은 시야로 판을 읽고 지배하는 여제와도 같았다. 블랙스톤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고 대한그룹의 경영권이 완벽하게 방어되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강태주 체제의 완벽한 승리이자 이서윤이라는 새로운 전략가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달력을 쳐다보았고 오늘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서윤과의 계약 결혼이 종료되는 날짜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대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약속된 보상을 받고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태주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랑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녀는 그 감정이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착각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스의 마지막 물건을 담은 서윤은 태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회사는 안정되었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녀는 애써 태주의 눈을 피하며 사직서와 이혼 합의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주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윤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멈춰, 이서윤. 태주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떨리는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끝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 당신이 나를 구했잖아. 회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구원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떠나겠다고? 태주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쏟아냈다. 서유는 태주의 말에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고인 간절함을 마주하자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건 거래였잖아요. 회장님은 저를 필요로 했을 뿐이고 저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서윤이 울먹이며 말하자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부정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당신 없는 내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계약 결혼 때 맞췄던 가짜 반지가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이 순간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했다. 계약 아내 말고 내 진짜 아내가 되어줘. 이번 계약 기간은 평생이야. 위약금은 내 목숨이고.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를 와라 끌어안으며 깊게 입을 맞췄다. 사무실의 블라인드 사이로 석양이 비쳐 들어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진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는 온전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대한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태주 회장과 이서윤 부회장이 서 있었다. 서윤은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여 그룹의 2인자 자리에 올랐고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재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맞잡은 두 손은 잠시도 떨어질 줄 몰랐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철혈의 커플이라 부르며 경외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짓는 미소만큼은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태주는 연단에 올라 기념사를 낭독하며 지난 1년 동안 그룹이 이룬 성과는 모두 자신의 아내 덕분이라고 공개적으로 공을 돌렸다. 서유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태주의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주는 운전기사에게 한강공원으로 가달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으며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고 1년 전 쫓기듯 도망쳤던 그 길을 이제는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웃으며 그때 당신은 정말 재수없는 독재자 같았다고 농담을 던졌다. 태주는 껄껄 웃으며 인정했고 하지만 그 독재자를 무릎 꿇린 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용감한 여자였다고 대답했다. 그는 서윤을 마주보며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가 곁에 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 역시 태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영원히 당신의 등 뒤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